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러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심리법 강의 3회독 고백이 페이지 3번의 대내적 효력 보겠습니다. 삼마일러TV 질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대내적 효력. 양가 1번의 청구력과 극복의 효력. 반가 1번의 채권에는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즉 청구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재판상의 청구는 따로 소구력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채권이 청구력을 갖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된 때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기가 되지 않더라도 청구력을 갖게 된다. 채권의 청구력에 있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본래의 급부 의무에 관하여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러한 급부 의무를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것과 병전하여 또는 그것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의 청구력은 본래의 급부 의무에 관하여 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에 관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의 문헌이 손해배상을 채권의 독립된 효력으로 그것도 청구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다. 반가 1번에 채권에는 채무자의 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수령하고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 즉 급부 보유력이 있다. 얘는 채권이 청구력을 가지는 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권의 급부 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하고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반가 3번에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은 채권의 기본적 효력 내지 최소한도의 효력이다. 따라서 그러한 효력만 갖추고 있으면 903페이지에 설사 실현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 보는 자연채무와 책임있는 채무가 그 예이다. 양가로 1번의 실현강제력. 반가로 1번의 의의. 채무자가 청구권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면 채권은 실효성이 없는 논리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채권에 채무의 내용 실현을 강제하는 힘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힘은 실현강제력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실현강제력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을 강제로 실현시킨다고 할 때에 채무는 본래의 급부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병존하거나 그것을 가름하는 손해배상 의무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손해배상 의무가 본래의 급부 의무에 마찬가지로 청구의 내용이 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은 채무 불이행의 효과이고 채권의 효력은 아니지만 설사 손해배상은 채권의 효력의 문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실현이 강제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실현 강제력과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그 이전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우리의 문헌들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현실적 이행의 강제와 손해배상 청구에 둘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채권의 효력이고 또 강제 이행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은 잘못이다. 채권의 실현 강제력은 어떠한 내용이 것인가? 채무 내용의 실현은 채무자의 인격,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그런데 그러한 강제력이 가능하려면 채권자는 먼저 이행 판결, 기타의 집행 권한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과 그 전제로서 소를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자를 집행력, 후자를 소구력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집행력이 실현강제력의 중심에 있음은 물론이나 소구력도 집행의 전제가 되는 만큼 실현강제력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가로 2번의 소구력. 우리 법상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구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에 대하여 이행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소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가 얻은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의 전제인 집행권한이 된다. 집행권한. 집행권한은 일정한 사법상의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의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문서이다. 집행권한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이 있는가 하면 904페이지 민사집행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으며 그 종류는 무수히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행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한이며 채권의 소구력은 그런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효력이다. 소구력이 없는 채무를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그에 관해서는 뒤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방금 3번의 집행력.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권한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 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려는 법적 절차이다. 강제 집행은 강제이행이라고도 한다. 강제 집행의 요건, 대상, 방법 등은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규율 및 연구 대상이고 실제법인 민법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389조에서 강제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고 또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강제이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무불이행 부분에서 적기로 한다. 방가로 4번에 실현강제력이 채권의 속성인지 여부. 실현강제력 내지 강제적 실현강제 가능성이 채권의 속성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다수어른 모든 채권이 법률상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 가운데에는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것도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강제적 실현 가능성은 채권의 본질적 성질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소송법상의 소권 및 집행권과 실제법상의 소구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은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법적인 의미의 소구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은 채권에 내재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설은 이와 같은 소구력, 집행력은 채권의 속성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채권이 존재하되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사견으로 실현 강제력이 없는 채권도 존재한다고 보는 한 실현 강제력은 채권 자체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실현 강제력은 채권의 속성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에 자연채무, 방가로 1번에 서설. 비록 예외적이긴 하지만 채권 가운데에는 실현 강제력을 구별하지 못한 것도 있다. 즉, 소구력이 없는 채권이 있는가 하면 집행력이 없는 채권도 있다. 이들 가운데 앞의 것을 보통 자연채무라고 한다. 자연채무라는 용어는 로마법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로마에서는 초과할 수 없거나 또는 적어도 905페이지 집행을 할 수 없지만 다른 관계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일정한 의무를 자연채무라고 하였다. 최초의 근대 민법자인 프랑스 민법자는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임의로 변제된 자연채무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독일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학자들은 예외 없이 그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연채무라는 표현을 탐탁지 않게 여겨 불안전 채무라는 용어로 사용하거나 채권의 강제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자연채무의 의의 양가로가 자연채무 개념의 인정 필요성.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자연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종래 방가로만 짧은에 우리 통서는 자연채무의 개념들을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에는 방가로와 재벌에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이 견해는 자연채무라는 추상적 일반적 개념을 인정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 개념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문제되는 채무의 구체적 개념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채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구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무로서의 자연채무의 개념은 채무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고 각 경우의 특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양가로다. 자연채무 개념에 의의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하면 채무자가 임의로 국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의 수로서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가 법률상의 채무 내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채무만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자연채무에 있어서의 채무는 법률상 의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하여 반사회적 행위나 도덕적 채무를 포함시키는 소수설도 있다. 사견으로 자연채무가 법적 개념인 한 거기에 채무도 법률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수설이 타당하다. 방금 3번의 자연채무가 문제되는 경우들의 검토. 양가로가 부재소의 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에 관하여 부재소의 합의를 할 수 있다. 그 합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당시에 할 수도 있고 또 이미 발생해 있는 채무에 관하여 사회할 수도 있다. 이들 중 앞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연채무가 성립하고 뒤의 경우에는 통상의 자연채무가 자연채무로 변경된다. 양가로나 약혼에 의한 혼인체결 의무. 견해에 따라서는 약혼에 의한 혼인체결 의무는 906페이지의 우리민법 계약으로 자연채무가 발생함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803조에 있어서 강제이행을 소재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새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규정의 강제이행은 오히려 좁게 강제이행의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혼 당사자의 혼인체결 의무는 자연채무라고 할 수 없다. 양가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수를 취하든 상대적 소멸수를 취하든 자연채무라고 할 수 없다. 양가로라. 반사회질서 행위에 기한 채무. 견해에 따라서는 사회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경제적 질서, 행정적 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질서 위반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 그 행위에 기한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고 한다. 이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효과를 반사회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때에는 이행강제만 부인하고 임의이행은 부인하지 않는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를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만큼 왜 견해는 옳지 않다. 양가로마 불법 원인에 기한 채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채무만을 자연채무로 보아야 하는 한 불법 원인에 기한 채무는 자연채무라고 할 수 없다. 구 이자제한법 아래에서는 제한을 넘는 자연채무가 이자채무가 자연채무인가에 관하여 다투어졌으나 새로운 이자제한법과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제한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채무 인재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게 되었다. 양가로파 사무관리에 있어서 보수 지급 의무. 과거의 일부 견해는 자연채무를 넓게 인정하는 입장에서 사무관리자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그것의 반환 청구가 금지된다고 하며 따라서 자연채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연채무를 법적 의무로 한정하는 사견의 견지에서는 그 의무는 자연채무라고 할 수 없다. 양가로사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 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 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때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 승소 판결이 내려져 있는 만큼 소의 취하로 채권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채무는 자연채무라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 여기에 관해서는 방가로나 1번에 자연채무라고 하는 견해와
방가로 마치 이번에 도의사항의 존재에 불과할 뿐 자연채무가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어떠한 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907페이지 자연채무를 인정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이 경우에 상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의, 변제, 경계, 담보의 설정까지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자연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양가로 자, 파산 절차나 개인 회생 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회생 절차에서 일부 면책된 채무, 이와 같은 경우에 법률이 책임만을 면제한 만큼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하여한다. 다만 여기의 면책은 소호 가능성도 배제하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파산 절차 등에서 면책된 채무는 자연채무라고 하여야 한다. 통솔 판례도 같다. 방가로사 자연채무의 효력 자연채무는 소거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채무도 법률상의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임의의 급부는 증여가 아니고 채무자의 변제여서 그래서 그 급부는 기체변제로서의 수령자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당연히 급부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자연채무의 최소한도의 공통적인 효력이다. 이 밖에 자연채무에 어떤 효력이 부여될 것인가는 각각의 자연채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계를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계 또는 준속의 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또한 그 채무를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연채무는 양도될 수 있으나 그것이 자연채무임을 모르는 즉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자연채무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 양가로 사건의 채무와 책임 방가로 1번에 책임은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어떤 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 또는 일정한 위험에 대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떠맡는 것을 의미하나 동그라미 2번에 채무를 의미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동그라미 3번의 채무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책임이다. 채무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책임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복종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통솔은 책임을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의한 공취에 복종하는 상태라고 하나 우리에게 생소한 독일 법학상의 개념인 공취 내지 공취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공취력은 집행력과 동일시하지만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가로 이번에 채무와 책임의 관계, 채무와 책임의 관계에 관해서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채무와 책임을 분리한다. 제2설은 채무와 책임을 개념상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의 본질적 속성을 채무와 908페이지 책임이 대등한 요소로 결합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제3설은 채무와 책임의 개념적 구별을 부정하고 책임을 채무 속에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사견으로 우리 법상 채무와 책임은 개념상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제도에 있어서 양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채무와 책임을 대립시키는 일설이 타당하다. 방금 3번의 채무와 책임의 분리 현재의 우리 법에서 채무와 책임은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되는 현상을 보인다. 양가로가 책임 없는 채무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을 발생시키면서 또는 기존의 채권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그 결과 그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특약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채무와 분리되어 있는 책임이 관점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특약은 책임 없는 채무에 관한 특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판례해보겠습니다. 무집행의 학위는 실제법상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상업상의 채권개혁이라고 보기 상당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일추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청구유예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나의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그의 모든 재산으로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인적책임 또는 무한책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책임 또는 무한책임에는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즉, 예외적으로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물적 유한 책임이라고 하고 후자를 금액 유한 책임이라고 한다. 양가로 A의 물적 유한 책임. 물적 유한 책임이란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채권자는 그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상속의 한정 승인이 될 수 있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상속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이 상속 재산의 한도로 한정된다. 양가로 B. 금액 유한 책임. 금액 유한 책임은 채무자가 그의 전 재산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이는 그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므로 인적 책임이고 책임이 일정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한 책임이다. 그리하여 금액 유한 책임은 인적 유한 책임이라고도 한다. 909페이지 금액 유한 책임의 예로는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다운의 책임, 담박사유자의 일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있다. 통조는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도 금액 유한 책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출자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여 그러나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 책임을 진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그러한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가로 다 채무 없는 책임. 가령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를 부담함이 없이 책임만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책임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네, 지금 대내적 효력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